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 신혜원입니다. 저는 식물을 연구하고 또 그 식물을 연구한 것을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을 그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보테니컬 아트나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식물 세밀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접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식물 그림이 어떻게 과학에서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종류의 그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로버트 플레어티라고 하는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제작자였던 분으로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에서 그 오디세이아의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한 것을 그 호메로스가 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to discover and to reveal 이라면서 이제 밝혀내고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밝혀내는 것이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all art 이 부분을 보시면 모든 예술은 일종의 탐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예술이 탐험이라는 얘기가 저는 과학을 하면서 과학에서 탐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술에서도 탐험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연 탐험과 탐구는 어떤 차이이고 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예술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물을 채집하고 여행해서 탐험하면서 식물을 조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분이 있습니다. 플랜트 헌터라고 하는 분이 있고 보타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플랜트 헌터는 식물 사냥꾼이죠. 말 그대로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식물들이나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해서 식물학자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밑에 보타니스트는 식물학자들입니다. 물론 식물학자들도 어떤 오지에 가서 탐험을 하고 식물을 채집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탐험만 위주로 하는 분들을 플랜트 헌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플랜트 헌터는 탐험 위주고 보타니스트는 탐구 위주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보여드린 로버트 플레어티의 그 글을 읽고 그 explo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1번 탐험, 2번 탐구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헌터와 보타니스트의 어떤 부분들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듯이 또 탐구하는 것과 탐험하는 것이 예술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과학과 예술이 굉장히 먼 어떤 다른 분야처럼도 느껴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식물을 그리면서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식물 그림이 어떻게 그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을 하고 또 어떤 분야로 점점 발전하게 됐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고대 그리스의 약학자이자 의사였던 분인데요. 굉장히 옛날 분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분이 내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식물을 이용해서 약초를 이용한 거죠.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식물을 써서 병을 낮출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물론 이 책 전에도 식물을 기록한 책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책이다 보니까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여러 지역의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이 책에는 그 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꼼꼼하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식물학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정확히 종을 분류할 수 없다. 이 책을 보고 무슨 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도 이런 식물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림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1600년대에 이르면 얀반 캐셀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식물을 그리는 분들이 있었지만요. 이분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제가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분의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식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분의 그림을 봤을 때는 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물 또 식물의 특징들을 너무 정확하게 그렸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기록하고 식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 과학을 위하고 생물을 기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마리아 시빌라 메리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16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독일 분으로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독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일대기가 어린이 서적이나 어른들 서적으로도 번역되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생물학이 요즘 우리가 배우는 근대과학, 현대과학으로 발전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의 분류나 식물의 분류를 기초를 만든 사람은 린네인데요. 린네는 1700년 이분이 돌아가시기 좀 전에 한 10년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얘기한 찰스 다윈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이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분야로 발달하기 전에 나타나신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생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1600년대, 700년대는 드라큘라를 믿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곤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땅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아주 더럽고 미천한 존재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인데요. 당연히 곤충들은 알에서 깨어나고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체가 되는 어떤 생물의 일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저절로 흙 속에서 솟아나는 미천한 생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생물학자로서의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곤충의 알을 집에서 키우거나 곤충이 이렇게 애벌레와 번데기와 성체가 되는 변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했고 그 곤충과 관련되어 있는 식물들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이 남겼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학문적으로 어떤 것들을 발표하고 이루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을 받았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의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영국의 자연사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분의 얼굴이 들어간 지폐도 있습니다. 독일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분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 곤충학, 생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초기에 어떤 우리가 현대에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과 또 그것을 기록하는 과학적인 기록들을 시도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고 1700년대 중반과 800년대 넘어가면서 린네와 찰스 다윈
그리고 다양한 생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정확한 과학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국 왕립식물원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는 식물을 그린 그림들만 엄청나게 많이 표본처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켠에 저렇게 박물관처럼 좀 조성을 해놓은 것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오래된 식물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론 원화들도 엄청나게 소장을 하고 있지만 오래된 책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 오래된 책들에 그 그림들이 많이 인쇄되어서 들어가 있죠. 물론 현대의 인쇄술로 찍은 책들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동판화나 목판화 등으로 만들어진 책들이죠.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그려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보테니컬 아트가 취미로 유행을 하고 또 과학적인 그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옛날에 1700년대, 800년대에 이미 식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들, 오른쪽에 보시면 식물을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도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좀 특이한 생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것은 그 벽과식물의 꽃 한 송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이미 예전에 다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교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왕립식물원에 가면 아까 같은 그 도서관에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림도 또 많이 있고 각각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식물을 그리는 과학적으로 트레이닝이 된 화가들이 식물을 그리는 부서도 따로 있고 또 그런 출판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갤러리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물 그림만을 전시하는 갤러리도 단독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에 기념품 샵에서 살 수 있는 식물 관련 책들인데 모두 식물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그 영국의 왕립식물원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점에 가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식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남아있고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꽃들을 그린 그림들이 남아있고 또 특히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약초를 키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림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식물 그림들을 목판 인쇄술을 이용해서 많이 여러 장 제작할 수 있었고 그때 책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도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17세기의 바로크 시대가 되면 동판화가 발달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도 정말 많은 식물 세밀화가 남아 있는데 저도 이때 제작된 많은 오래된 그 동판 인쇄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와 그 1800년대 시대가 지나가면서 열강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선진국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대항해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채집하거나 동물들을 데려오거나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했을 때 그런 생물들이 내가 정말로 다른 신대륙에 갔다 왔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귀족들의 수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동물원과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당연히 식물들의 경우는 그런 신대륙이나 새로운 식민지에 있던 식물들이 유럽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귀족이나 왕족들이 봤을 때 그 식물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궁중의 화가들이나 그 귀족들이 화가들을 고용해서 식물들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식물 그림들이 더욱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그 식물 그림의 발전이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1863년, 1884년 이럴 때 고종과 갑신정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그 식물 그림들이 발전할 시기에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림들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게 신사임당이 그린 식물 그림들도 식물을 기록한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민화라든지 우리나라 전통 분야에서 나오는 식물 그림들은 과학적으로 종을 분류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학, 과학을 기반으로 작성된 그림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거의 역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다양한 분들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한글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식물학자 분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그리고 저희 교수님 세대의 분들의 식물학자 분들이 여러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서로 영향을 준 분들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한 것인데 저 위쪽을 보시면 영어로 적혀 있지만 사실 일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들이 그렇겠지만 식물학 분야도 우리가 외국의 어떤 그 체계를 바로 가져왔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서 서양 학문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배우고 있는 식물학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학에서 빠질 수 없이 거론되는 사람이 다케노신 나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흔히 나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카이라고 하는 분은 박사과정 동안에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한국의 식물을 연구하도록 박사 논문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본인이 속한 일본의 대학교에서 자기 동료들 중에 다른 분들은 대만의 식물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연구하기도 했는데 사실 되게 슬픈 것은 일본이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박사 주제로 줬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나카이는 한국의 식물을 연구하는 것을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식물들을 정리하여서 도감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 이 도감에는 식물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분들이 그림을 그리셨고요. 여기에 있는 식물들도 일본 식물 연구를 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겠지만 슬픈 것은 다음에서 보시는 정태현 선생님처럼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식물 채집은 굉장히 오지를 가고 산을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고된 작업들이죠. 사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모든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식물을 채집했으리라고 생각하긴 힘들겠죠. 물론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곳들은 조선인 하인들을 시키거나 조교들을 시켜서 식물 채집을 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카이의 조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정태현 선생님은 이분은 거의 하인처럼 부림을 받으면서 식물을 채집하고 기록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분은 그 나카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고되게 배운 그 식물학을 자신이 잘 정리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도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태현 선생님이 1세대 식물학자로 볼 수 있죠. 이분이 내신 책에 보면 식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을 누가 그린 거냐고 하면 이 정태현 선생님 이름 옆에 적혀 있는 정찬영 선생님이십니다. 정찬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색채 화가입니다. 채색을 한 화가인데 처음에는 동양화를 그리셨다가 나중에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좀 채색이 들어가고 서양 물감들도 같이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요. 이분의 남편도 식물학자셨기 때문에 식물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 정태현 선생님의 도감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 그림들은 식물학자가 100% 그린 것은 아니고 또 많은 식물들을 한꺼번에 그려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종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만들어진 도감과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도 여러 식물 그림들이 도감에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식물 그림들을 대부분 일본에 있는 도감을 대학원생들이 베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력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선진국 유럽에서는 정말 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급속하게 서양의 식물학을 받아들였고 이 시기에 그림을 그릴 여력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그림들이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였고요. 그렇다면 그 식물을 그리는, 과학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 분야는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테니컬 아트와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세밀화라는 용어도 있지만 사실 이 용어의 출처는 불분명하며 이 식물세밀화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죠. 외국에서 보테니컬 아트라고 했을 때는 식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인데 좀 더 예술적인 그림들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론 왜곡해서 그리는 것들은 좀 포함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정확도가 맞지만 나뭇잎 한 장을 그린다던가 열매 하나를 멋지게 그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식물 그림들이 포함된 것이고,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식물학적 그림, 그래서 식물학을 기반으로 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그림에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 학자가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새로운 종을 보고하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이 발견됐을 때는 논문 저널에서 식물 그림을 넣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진과 표본과 여러 자료들도 같이 넣게 되어 있지만 이 식물 그림을 넣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논문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을 때 왜 사진도 발달했고 현미경, 프린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한 요즘에도 식물 그림을 원하는 것일까? 물음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아주 단편적인 어떤 장면을 담습니다. 물론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요즘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세한 그 정보들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림은 여러 가지 사진과 여러 가지 표본,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 해부를 하거나 다른 종과 비교한 것 등을 이용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 장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식물을 해부했을 때 선이나 이제 흑백으로서 나타냈을 때 좀 더 간결하게, 단정하게 중요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보다는 그림 한 장으로서 좀 더 설명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식물 도해도를 논문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과학 일러스트레이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을 쓰신 조성현 박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아주 유쾌하게 식물을 들고 계시는데 이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적힌 날짜를 보시면 이 날짜에 태국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노랗게 표시된 점으로 표시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물 채집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식물들을 조사하고 기록한 작업을 많이 하신 한국의 식물학자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슷한 지형들을 볼 수 있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건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지형을 가진 곳에서 이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소넬리라라고 하는 종과 비슷한 종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는 채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뗏목을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굉장히 지친 모습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식물을 채집합니다. 가끔 이렇게 산사태가 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식물 채집이 중단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탐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채집하고 조사하던 와중에 이런 식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소넬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 있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을 채집하셨는데 이 소넬리라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는 채집한 식물과 똑같은 식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식물원, 캄보디아의 식물원, 말레이시아의 식물원 등 여러 곳에 있는 식물 표본들을 조사를 했지만 채집한 식물과 똑같은 식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소넬리라 뭐뭐뭐뭐라고 해서 비슷한 종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식물 표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식물 표본실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식물 표본들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식물 표본들을 비교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관찰하는 과정은 정말 길고 고된 작업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현지에 가서 보고 또 채집을 하고 표본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회의를 하고 다른 외국 학자들과도 교류를 해서 이 식물이 정말로 신종이다. 지구에서는 처음 발견된 종이다. 그래서 논문을 써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됐을 때 제게 그림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지저분하지만 식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수술이나 암술들도 해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종과 다른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도감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펜이나 연필을 이용해서 흑백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색상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물학자들이 크게 색에 좌우되지 않고 형태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과 점으로 식물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논문이 완성이 되게 됐는데, 사실 어떤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식물을 보고하는 것은 신종 보고는 굉장히 식물학자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길고 고된 몇 년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신종임을 밝혀냈지만 오직 5장의 논문으로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있는 장은 참고 문헌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 논문은 4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4장 중에서 하나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은 공동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한 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학부 때부터 이렇게 식물 채집을 가고 식물 채집을 하고 표본을 만들고 남은 것들을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조금씩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식물학 분야에 그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었는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 어떻게 이게 미술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림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표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표본에도 건조 표본과 액침 표본 등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예술 분야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2016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있었던 전시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림 외에도 표본이라든지 다양한 서적들, 이렇게 이거는 서울식물원 전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오늘 보셨듯이 식물을 그리는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발달한 유럽의 자료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서적들이나 동판화들을 소개해 놓은 자리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논문과 저널, 스케치 등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자, 마른 표본들, 그 열매와 종자들을 채집해서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이것은 솔방울 표본인데요. 이런 표본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과학적인 접근으로 표본을 만드는 것이지만 관람객분들이 왔을 때는 자연의 예술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식물을 채집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본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요. 이렇게 생화들, 이제 살아있는 식물들도 전시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중간에 나비 그림인데 식물과 관련된 다른 타 생물들도 함께 그림으로 남기고 그 그림뿐만이 아니라 과학 분야, 생물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생물을 접하실 수 있게 현미경도 가져다 놓고 과학과 미술이 융합된 어떤 만남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식물 그림의 역사와 또 왜 식물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 과학 일러스트레이션은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